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스에듀 국어보원장 김현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법을 의문부터 시작해갖고 쭉 단계별로 단어, 품사, 뭐 문장, 문법, 의미, 담화 이제 여러 가지 문법 요소들을 여러분 저희 고스에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그다음 처음부터 또 이제 문법적인 이해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쭉 학습을 이어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여러분들의 대장정의 마지막이 이제 중세국어라는 파트에 오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들의 노고와 이제 이 영상을 만들어주신 이제 선생님의 노고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중세국어를 들어갈 텐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문법이란 파트의 끝판왕이라고 불러도 크게 이상한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1학년 때 국어의 역사라고 많이 내신 시간에 학습도 하시고요. 또 예전 수능에서는 15문제 나올 때 이제 15번에 나와서 학생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던 부분이 이 중세국어라는 파트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중세국어를 어떻게 하면 확실히 마스터할 수 있는지 핵심을 딱 찔러 드릴 건데요. 이게 내신하고 수능이란 부분이 약간 성격적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신 수능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확실하게 익혀 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지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듣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중세국어의 그 자음체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 중세국어라는 게 현대국어와 다르면서 어떤 그 자음이나 모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중세국어를 이해하는 첫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세국어는요, 기본적으로 발음되는 모양을 본따서 이제 상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자음에 발음되는 모양을 본따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5개의 글자를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가획자라는 건 가획의 원리라고 기본자에 획을 더해가지고 새롭게 자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이 되고요. 니은에 획을 더하면 디귿과 티읕이 되겠죠. 미음에 획을 더하면 비읍과 피읍이 되겠고요. 시옷에 획을 더하면 요거 가로 하나인데 실제로는 2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지읒과 치읒. 그 다음에 이응 여러분 입장에서 약간 생소한 자음이 들어가는데요. 이 중세국어 시대에는 이렇게 이응 위에 줄을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여린 히읗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린 히읗과 히읗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병서자라는 건 이 병자가 나란히 병자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쓰는 거냐면 같은 글자를 나란히 2번 겹쳐 적었다. 그래서 기역의 병서자는 쌍기역이 되겠고요. 니은의 병서자는 쌍디귿이 되겠고요. 미음의 병서자는 쌍비읍이 되겠고요. 근데 이 시옷 같은 경우는 병서자가 글자가 2개예요. 쌍지읒과 쌍치읒 2개의 병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응의 병서자는 쌍히읗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이 표에다가 병서자를 가획자 다음에 집어넣냐면 이 중세국어는요 현대국어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자에서 가획자에서 병서자로 넘어갈수록 저는 여러분이 중세국어 이해하는데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리가 세진다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병서자에 들어가는 글자들은 사실은 기본 자음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자음의 전체적인 중세국어의 구성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만들어졌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병서자의 글자를 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해야지 이 마지막에 있는 이체자라는 개념도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별표 쳤는데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체자는 이 이자가 다를 이자예요. 그러면 채자는 몸채자인데 뭐가 다르냐? 여기 나와 있는 처음에 기본자와 다른 걸 이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의 이체자는 이렇게 쓰고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옛 이응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도 이체자가 있는데 이렇게 현대국어에 사용하는 리을, 그 다음에 시옷에도 이체자가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리고요. 실제로 이 중세국어에서는 리을을 리을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반설음이라고 부르고요.
요 세모 같은 세모의 모양은 명칭을 반치음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의 이체자인 예디응은 기본적으로 모양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 너무나 쉽게 구분이 되죠. 그런데 이 반설음과 반치음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니은과 시옷에 몇 개의 획을 더하면, 예를 들면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획을 더하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기본자에서 어떤 모양이 다르다는 원리가 위에 나온 예디응처럼 명확히 보이지 않아요. 얘도 획을 더한 글자인데 왜 이체자에 들어가지? 라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 반설음과 반치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 획을 더하면 뭐가 세진다 그랬죠? 네, 획을 더하면 소리가 세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설음, 반치음 같은 경우는요, 획을 더했는데도 소리가 세진다는 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자에서 획을 더한 가획자가 아니라 이체자라는 개념에 포함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음 체계에서 말씀드린 거 기본적인 원리 잘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 모음 체계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모음 체계도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형의 원리가 적용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형의 원리라고 하는 건 이제 기본자가 다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음과 모음에. 근데 모음의 상형의 원리는 자음은 입과 입술의 모양, 발음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면 요 기본자인 상형자는요, 기본적으로 하늘, 땅, 사람이라는 요거를 이제 삼재라고 불러요. 세 가지 요소. 이게 이제 우리 조선시대 조상들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 어떤 요소로 만들어졌느냐라고 생각하는 이제 세 가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세 가지의 기본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초출자, 제출자, 합용자라고 하는 건 기본자를 결합해서 만든 합용, 합성의 원리, 합용의 원리. 그래서 합쳐서 만들었다 이렇게 부르는 글자들이에요. 그러면 요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땄다는 그 기본자는 뭐냐? 그래서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땄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제 점을 찍죠. 그래서 이 점은 뭐라고 부르죠? 아래아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땅의 평평한 모양은 땅의 모양을 본따서 그 땅에 선 사람은 이. 그래서 요 세 개가 모음의 기본자고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초출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아래아에 을을 붙여서 오 모양이 만들어져 가지고 또 아는 이에다가 오른쪽에 아래아를 찍어 가지고 그 다음에 제출자는 이렇게 아래아 두 개에다가 을을 찍어 가지고 을을 써 가지고 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에다가 아래아 두 개를 찍어 가지고 그 다음에 와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초출자나 제출자가 합쳐져서 와나 와 라는 발음으로 기본자들이 합성돼가지고 만들어진 원리를 모음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현대국어와 다른 글자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뭐 이런 글자들인데요. 요거는 이제 중세국어의 특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글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모음의 체계 익혀두시면 충분히 중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밑바탕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요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는 중세국어 공부의 기본 바탕이 되니까 잘 익혀두는데 잘 익혀둔다는 건 암기를 하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처음에 주제 삼은 것처럼 우리 중세국어는 용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세국어의 이제 용어를 한번 가볼 텐데 참 낯선 뭐 용어들이 있어요. 뭐 어두자원금, 모음조화, 두음법칙, 구개음화, 원순모음화. 그 다음에 뭐 뒤에 종성부형, 초성, 팔종성, 가종형, 칠종성, 가종형,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 뭐 이런 다양한 개념들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한 열 몇 개 정도의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이것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중세국어의 한 70%와 80%의 내용은 완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세국어의 출발이니까 제가 어떤 개념과 용어에 대한 이해와 포인트 잘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 중심으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자원군들은요,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어두.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말의 초성, 첫머리에 자음의 군을 이루었다. 그 말은 자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쓰인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와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비읍, 시옷이라는 두 개의 자음이 현대국어에서도 쓸 수는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받침으로 쓰죠. 근데 중세국어는 어떻게? 이렇게 글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을 합쳐갖고 쓰는 걸 어두자음근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약간 설명이 길어지면 다양한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어두자음근은 현대 국어의 쌍자음으로 발음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쉽죠? 그 다음 두 번째 모음 조화는 별표 한번 칩시다. 여러분 이제 저의 개인적인 강사 경험으로요. 요 모음 조화라는 내용이 수능 시험에 출제됐을 때요. 답과 관련된 비율이 한 80% 정도 됐어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저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은 약간 그런 경향이 덜한데 모음 조화와 관련된 선택지가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또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되고 또 언제든지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개념에 포함되니까 또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셔야 돼요. 그래서 모음 조화는 한번 읽어볼게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쓰는 현상.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모음 조화의 가장 기본적인 현상을 말씀드리면 현대 국어에도 여러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퐁이라고 쓰면 당이라고 쓰죠. 쿵이라고 쓰면 덩이라고 쓰죠. 그러면 요거는 요 오와 아라는 모음의 요 음절의 모음의 오와 아가 또 우와 어가 서로 어울리는 모음이기 때문에 끼리끼리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끼리끼리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 아냐? 이 오 아는 다 양성 모음이라고 하고요. 우와 어는 무슨 모음이라고 하나요? 네, 우와 어는 음성 모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 어디 나와 있는지 아세요? 네, 앞에 모음의 종류에 보시면 하늘을 본딴 건 양성, 그 다음 땅을 본딴 건 음성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말하자면 오, 아, 요, 야, 와, 우, 유, 여, 워 이런 글자들도 다 모음의 양성과 음성에 해당된다고 여러분이 익혀두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음 조화가 중세국어에서 나올 때는 이제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는 여러분들 제가 뒤에다가 이런 전체 용어 개념을 마무리하는 퀴즈 하나 간단하게 실어놨거든요. 이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두음 법칙은요. 이 모음 앞에 니은이 올 수 없다. 요거는 사실 뭐 지금도 쓰이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여자라고 쓰는데 요게 니은이 탈락돼서 여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과거 중세국어에서도 있었던 두음 법칙이라고 하고 그 다음 국외음화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해도 이 같은 글자가 해도 지 이렇게 발음되는 걸 국외음화라고 하는데 근데 중세국어의 국외음화는요. 이건 뭐라고 하냐면 그런 현대국어의 중세국어처럼 의문론적인 게 아니고요. 요 중세국어의 국외음화는 형태론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이 교타라고 현대국어에 말하는 뭘로 좋다라고 쓰는 글자의 중세국어 버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엔 이렇게 지읒을 쓰는 게 아니고요. 디귿을 통해서 어떤 글자를 쓰던 글자였는데 시간 지나면서 이제 지읒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읒이라는 글자가 국외음이니까 이제 국외음화 현상이 표기적으로 이루어진 걸 중세국어의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쉽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원순모음화인데요. 이 원순모음은요. 여러분 뭐가 원순모음인지 아세요? 그런 음운 배울 때 자음표 생각나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모음표죠. 모음표 생각나시나요? 그래서 잘 보세요. 좀 화면을 잘 보시고 특히 입모양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오 이렇게 입술이 동그랗게 되는 우와 오 같은 경우를 이제 원순모음이라고 하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어떤 경우냐면 보통 이제 오 같은 케이스보다는 이렇게 우로 변하는데 특정한 미음이나 비읍, 피읍에서만 일어납니다. 다른 자음은 아니고요. 그래서 중세국어에 지금의 water예요. 물이라고 부르는 글자를 옛날에는 물이 아니고 물 이렇게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으라는 모음이 우로 바뀌어가지고 으가 우로 바뀌는 걸 원순 모음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제 원순 모음화 되었다, 변했다라는 뜻으로 쓴다는 것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신에서 이 중세국어는 보통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다 또 이게 많이 나오는 개념과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잘 학습해 두시면 특히 우리 1학년 친구들은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2학기 때 보통 중세국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공부하실 때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5개의 중세국어의 용어들에 대한 이해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요번에는 이제 받침표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와 다르게 이 받침표기가 또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또 받침표기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양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라는 이 뭐라 그럴까 매체가 아무래도 길게 또 학습과 관련된 영상을 찍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완강하는 비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장 좀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요 받침표기는 이런 세기적인 이제 구분도 있어요. 뭐 14세기의 종성부형 초성, 15세기의 팔종성, 16, 17세기의 뭐 칠종성 가족용 이제 그런 개념들도 있는데 여기서 그런 것까지 다 해드리면 시간이 1시간, 2시간 늘어지고 그럼 여러분 듣기 싫고 해서 다 핵심적인 것만 딱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저희가 찍고 있는 그 고스에듀의 문법을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뼈대에다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문제집을 푸시거나 하실 때 살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우리 뼈대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런 것부터 확실하게 한번 세워보자고요. 오케이? 또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부형 초성인데 말이 되게 낯설어요. 근데 사실은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종성,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받침에 부용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어? 초성에 오는 글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초성에 올 수 있는 글자들은 자음들입니다. 그래서 자음들, 초성에 올 수 있는 글자들이 종성 모두 받침으로 쓸 수 있는 표기 형태를 종성부형 초성이라고 해요. 가장 초창기의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제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예제 지금 설명 안 드릴 건데요. 뒤에 이제 퀴즈를 통해서 간단 퀴즈 통해서 한번 내용 확인해 볼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종성부형 초성이 뭐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팔종성 가족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족이 패밀리가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영어로 따지면 can 할 수 있다 정도의 의미인데 종성부형 초성과 다르게 이제 시기가 변하면서요. 그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 쓰여졌던 시기쯤 가면 이 받침으로 쓸 수 있는 글자가 8개의 글자로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8개의 글자만 받침으로 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지읒이나 치읒이라는 글자는 받침으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 또 포인트 잡아드리면 주의하셔야 될 게 디귿과 시옷입니다. 그래서 이 팔종성 가족용이라는 받침표기법은 디귿과 시옷을 다 사용할 수 있었던 것들을 특히 이제 팔종성 가족용이다. 좀 기억해 두시고 그냥 하나의 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이응은요 그냥 이응은 아니고 이제 예디응이에요. 이 당시까지는 이제 예디응을 쓰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칠종성 가족용이라고 뭐죠? 글자 하나가 빠져요. 그러면 갑니다. 시험에 맨날 이 받침표기 갖고 또 어떤 걸 갖고 시험을 많이 내시냐면 팔종성에서 칠종성으로 가면서 도대체 어떤 글자가 빠졌을까요? 이제 이걸 갖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팔종성에서 칠종성으로 가면 제가 이제 일부러 8개의 글자 다 실어 놓은 건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글자가 빠지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뭐가 빠질까요? 네, 여러분 보통 시옷이 빠진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칠종성 가족용은요. 팔종성과 다르게 디귿이 빠져요. 디귿이 빠지고 시옷이 어떤 디귿, 지읒, 치읒의 대표음으로 남는 글자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개념이라서 강조하기 위해서 8개의 이제 무엇이 지워져야 되는지 강조한 거니까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받침표기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 한번 공부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 중요한 내용에 꼭 포인트 캐치해 갖고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 개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전체적인 펴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요. 시기에 따라서 뭐 초기에는 좀 이어적기, 중기에 끊어적기, 후기로 가면서 거듭적기라는 이제 변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어적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처음 중세국어 배울 때 약간 생소하죠. 왜? 지금의 표기법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쉽게 생각하면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옛날 사람들이 표기를 한 건 이어적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끊어적기는 너무 쉽네요. 뭐하고 똑같아요? 네, 현대적인 국어의 표기법하고 똑같은 게
끊어 적기로 뭐 설명은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었다. 뭐 다시 말하면 의미를 밝혀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대국어에 우리가 쓰는 표기법하고 동일해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거듭 적기는 별표. 뭐 이런 학습 내용은 결국 시험에 나오는 게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 거듭 적기라고 하는 것도 시험에서 어떤 낚시성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되게 생소해요. 근데 저는 요 중세국어의 표기법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 적기라고 하는 건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표기가 거듭 적기다. 다시 중요하니까 거듭 적기는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거듭 적기다. 왜냐? 앞음절에 있는 받침을 두 번 거듭하여,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하여 음절의 초성에 표기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예제를 적어드려야지 여러분이 이해가 쉽거든요. 근데 제가 왜 안 적어드린다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퀴즈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용어의 개념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퀴즈 간단하게 7문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내용을 상기 한번 해보시고요. 떠올려 보시고 제가 한 1분 드릴 테니까 1분 잠깐 중지 버튼 눌렀다가 여기 각각 1, 2, 3, 4, 5, 6, 7번이 모음조한지 어두자원군인지 종성구형 초성인지 팔종성 가족용인지 이어적기인지 끊어적기인지 그런 앞에서 배운 개념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먼저 분석 한번 해보시고 설명 영상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풀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앞에 나온 개념들의 대표적인 예제로 주로 이제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좀 많이 나오는 개념들을 가지고 여기다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같이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 중세국어 용어의 개념을 좀 마무리 한번 해보자고요. 1번 너무 쉽죠? 제가 초성 힌트 드릴까요? 뭘까요? 네, 어두, 자음군. 여러분 다 완벽하게 답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성의 비읍, 디귿, 비읍, 시옷, 시옷, 디귿 이런 자음이 군으로 서로 다른 자음이 두 개 군으로 겹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두자음군 되겠고요. 2번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2번 뭔지 아시나요? 이것도 똑같이 초성 힌트 한번 드려볼까요? 글자 잘 보이시나요? 네, 뭘까요? 얘는 모음조화. 쉽죠? 근데 여러분 요것만 보고선 그러니까 이게 왜 모음조화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음조화가 기출문제 한 80% 정도의 확률로 요 정오답을 가리는 개념으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합니다. 일단은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아래아, 양성, 음성. 양성이죠? 바라의 라의 아래아도 양성인데 요 애가 뭐예요? 네, 얘도 아와 이가 결합한 모음이라서 아라는 양성 모음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도 양성 모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글자 음절에 들어간 모음이 다 양양양 들어갔으니까 모음조화인데 얘는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 글자는 현대국어에 무슨 글자와 같냐면 바람. 우리가 보통 현대국어에선 바람이라는 체언의 조사가 들어가면 부사격 조사죠. 애를 쓰나요? 애를 쓰나요? 네, 어이르가 들어가는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현대국어에서는 양성, 음성이라는 모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음조화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옛날 중세시대는 모음조화를 지키기 위해서 I를 쓰는 애라는, 다시 말하면 부사격 조사도 있었다.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익혀두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니까 꼭 잘 공부 한번 해두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뭘까요? 네, 요거는 그냥 초성 힌트 안 드려도 여러분 알 거예요. 이건 두음 법칙이죠. 그래서 니르고저는요, 현대 국어에서는 이르고자, 그러니까 말하고자 이런 뜻이고요. 니겨는 현대 국어로 익혀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중세 국어의 단어로 원래 초성에 있던 니은이 없어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두음 법칙. 3호는 뭘까요? 얘는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표디가 현대국어 오문서 표지라는 글자로 바뀝니다. 뭐가 뭘로 바뀌었어요? 네,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국외음화. 그래서 형태론적으로 일어나는 국외음화고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물. 그래서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발음해야 되는 의가 우로 바뀌는 무슨 모음화? 네, 원순 모음화. 쉽죠?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6번 갑니다. 여기는 받침이 지읒이네요. 그래서 8개의 자음만 쓰인 게 아니라 모든 자음을 쓸 수 있었던 시대에 받침이 지읒으로 쓰이는, 얘는 특히 1학년 여러분, 특히 중세국어 하시는 분들은 용비어천가라는 자료가 이제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데, 거기에 이제 꽃띄오코 여름 하나니라는 구절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것도 대신에. 그래서 얘는 모든 자음을 받침으로 쓸 수 있었던 시기의 표기법인 종성부용 초성이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사마띠라는 단어, 이 중세국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오는데 얘는 원래 뭘 아셔야 되냐면 이 사마띠가요, 원래 요것보다 앞선 시기에 들어가는 받침이 원래 치읓이었어요. 사맞다, 그래서 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치읓이 아니라 시옷이라는 대표적인 자음으로 쓰이는 시대였기 때문에 얘는 무슨 가정용? 네, 얘는 팔종성 가정용이라는 표기법이 쓰이는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 등호 표시를 봐야 되는데 요건 시간이 이렇게 변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디귿으로 벗이라고 friend, 친구를 얘기할 때 디귿이란 받침을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디귿이 받침 표기에 사라지고 시옷이 쓰인, 그쵸? 여러분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얘는 칠종성 가정용이라는 표기법에 의해서 쓰여진 글자. 너무 쉽고요. 그 다음 갑니다. 요 마지막 7번은 얘를 좀 기본으로 볼까요? 그래서 이게 현대국어적인 표기의 의미를 살리는 님이라는 대상의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의미를 살린 끊어적기의 표기라면 얘는 발음은 어떻게 나요? 님을 이라고 발음 나는 대로 쓴 요 앞에 있는 님을은 이어적기라는 표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합쳐져 갖고 받침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어적기 방식으로 그 받침이 발음나는 현상에 의해서 다음에 있는 초성으로 옮겨 적어지는 님물, 이렇게 발음하는 건 뭐라고요? 거듭적기라고.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7개의 예제 확실하게 여러분이 분석하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제가 장담하는데 중세 국어의 용어의 개념은 이 시간 이후로 마스터하셨습니다. 제가 인증해 드릴게요. 꽝꽝꽝.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뼈대를 잘 세워두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서 살을 붙여나가면 여러분들이 중세국어 문법적인 이해 충분히 완성할 수 있으니까 요 시간 이후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속 공부를 이어가시고 이런 우리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기본 개념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문법 내신이든 특히 1학년 중세국어든 수능에 중세국어 문제든 꼭 100점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세국어의 문법적 이해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